안녕하세요.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기로 3월 19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끝마침한다고 알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일본의 중앙은행이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30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작년부터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지나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일본 중앙은행이 절대 금리 인상 못한다고 저한테 많이 혼내셨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올해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당연한 것이라고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영상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 그리고 일본 물가, 임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론 환율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근거가 됐던 것 중에 일본은 국채 발행률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게 얼마나 약 파는 소리인지 주는 지속적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본 영상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주식하다가 고점에 물려보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기만 하면 꼭 쥐고 상투잖아. 주변에서 좋다 하니까 이게 자랑소리 막 듣다 보면 나도 눈 꼭 감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상투야. 특히 저 같은 이런 팔랑귀들은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고 안 좋은 거거든요. 옆에서 누가 입을 자꾸 털면 자꾸 좋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팔랑귀들은 주식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일본은 국채 발행이 세계 최고라서 금리를 올리면 이자 비용 때문에 일본 망한다. 그래서 금리 못 올린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경제 전문가이고 경제를 전공했고 또 경제 채널에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그걸 또 믿어 사람들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1990년대 중반에 대성학원에 여름 대입 수능 모의고사에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뭐냐, 이게 5글자로 적어내는 거였거든요. 이게 정답이 인플레이션이었어. 이거를 똑같이 5글자로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물가 오름세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이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약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게, 분석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하나씩 뿌리부터 빨리빨리 훑고 지나갑니다. 일본 30년간 경제 불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 불황, 즉 경제가 정체 또는 마이너스였고요. 그에 동반돼서 물가 또한 정체됐고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세였습니다. 물가 하락세,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단기적으로 물가 하락은 경험하지만 30년간 주구장창 물가 하락세를 경험하는 나라는 일본뿐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 귤이 하나 있어. 근데 이 귤이 오늘 100원입니다. 근데 내일 갔더니 이게 50원이 돼. 근데 또 하루 지났더니 10원이 돼요? 그럼 100원이었던 게 하루, 아니 이틀 만에 10원이 되는, 거저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요? 오늘 귤 100원 주고 귤 하나 살래요? 아니면 이틀 참았다가 100원 주고 귤 10개 살래요? 이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돈을 쓰는 것보다 좀 참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일본이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30년간 물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집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싸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갑 닫고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디플레이션 시대의 재테크입니다. 실제 일본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안 사고 버티는 거야. 이 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집에 현금 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당당히 반론을 피세요. 좀 어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누가 집에 현금을 쌓아 놓나요? 저희 앞집 할배가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자산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금을 무조건 쌓아놓고 있는 집이 과연 일본에 있을까? 이게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귤 하나가 오늘 100원이에요? 근데 내일은 150원 되죠. 이틀 후에는 200원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물건 사야죠.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이 똥됩니다. 물건을 빨리 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건 값이 올라가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을 다시 짚어봐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조건이 있었어. 2%의 지속적인 물가 상승. 2%의 물가는 세계 OECD 국가의 공통적 물가 상승 타겟입니다. 지속 가능한 2%의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기준이었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중앙은행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상황까지 지켜보는 건 일본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일본은 이 임금 인상까지 지켜보고 금리를 올린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작년 2023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말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2%는 2년 연속 물가 2% 이상 상승이었거든요. 그게 2022년, 2023년 물가가 2%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은 임금 인상 때문에 1년을 더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도 대폭으로 임금 인상이 올랐지만 2년 연속 임금이 오르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버블 이후에 일본은 2차례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금리 내렸습니다. 금리 정책이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금리 올렸다가 개박살나고 다시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물가 인상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정치적인 판단의 결정에 의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버냉킹 예전 연준 의장이 등장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에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 마이너스 금리, 이게 버냉킹 의장의 조언을 들어서 일본이 반영을 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일본이 금리 인상의 밑그림은 미국에서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금 일본 전국에서 짓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개혁해도 혁신이 안 되고 일본 기업들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났어.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전격 등장해서 반도체 산업을 지금 일본에서 리딩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일본이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금리 올린다 이 말은 일본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이 왔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은 3년째 물가 상승 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뭐다? 극단적으로 돈의 가치 하락. 돈이 똥이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국채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채무자, 돈을 빌리는 관점에서 봤을 땐 어떨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항상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옆집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돈 빌렸어. 돈 1,000만 원 빌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때의 1,000만 원과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는 똑같을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당연히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가요?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도준이라는 그 꼬마애가 할아버지가 용돈 준다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용돈 돈으로 두지 말고 땅으로 주라고 했던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런 꼬마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발행 국채 이자 비용이 많아지니까 절대 못 올린다? 아마 저 그 도준이가 웃고 가는 소리이죠.
근데 이 말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말로 일본은 계속 디플레이션 시대일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설마 인플레이션의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경제 채널에서 말을 했을까요?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건을 설마 몰랐을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습성도 많이 남아있어요. 현금 들고 있으려고 많이 그럽니다. 지금도 일본 지표들은 디플레이션 시대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카오스 상태의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자꾸 인플레이션의 눈으로 보니까 수치가 이상하고 일본 금융이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서양 사람들이 방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걸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역으로 서양 사람들은 신발 벗고 등 따시게 맨바닥에서 자는 한국 문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앞으로 일본에서 벌어질 일들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까요?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 상승기에 월급 이야기 빠질 수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률입니다. 당장 일본은 월급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 평균 월급은 5%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임금 인상률이 꽤나 좋습니다. 물론 저는 저렇게 안 올랐어. 세상에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나 봐. 저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나 신입사원, 젊은 사람들 위주, 특히 입사 후에 연차가 별로 안 되는 사람 위주로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일본의 대기업만 이렇게 오른 거 아냐? 라고 반론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기사 보여드릴게요. 일본 토요타가 작년에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토요타가 1차 벤더들 다 모아놓고요. 너희들 가격 올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가 절감하라고 부품 가격 후려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원가 올리라는 이런 회의 한 적 있나요? 이번에 토요타가 그렇게 했어요. 토요타가 낸 사상 최대의 이익을 1차 벤더까지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부품 가격을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1차 벤더들은 부품 가격 올린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임금 협상에 큰 여력은 없죠. 지금부터 이제 부품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릴 테니까요. 다른 말로 내년에는 이 1차 벤더들도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럼 그 돈 뭐 할 거냐? 임금 인상하는데 쓰여질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일본에서 살아본 제가 경험했을 때 일본식 디플레이션과 한국식 인플레이션? 아니,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느 게 살기 편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물가는 매년 떨어져. 물건 가격은 맨날 제자리거나 좀 있으면 떨어져. 근데 내 월급은 매년 올랐어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평균 임금은 동일했지만 회사원들은 연차가 쌓이니까 임금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지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임금 인상은 좋은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게 또 달라. 제 회사를 보니까 인사 고가로 올린 사람하고 안 올린 사람하고 확 이분화를 시키더라고요. 즉 경쟁을 치열하게 유도를 시킵니다. 저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진급했던 사람인데요. 이 진급할 때 대부분 고가 좋게 받고 진급을 하잖아요. 근데 뭐 고가 좋게 받고 진급한 그 해 바로 진급 최하점 찍죠. 이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룰입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때 나 진급할 때 평균 한 단계 위 수준의 그 고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이해가지고 회사에서 고가 잔치했어요. 그렇게 따져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임금 인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디플레이션 때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론 상황을 한번 볼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론 올라갈 것 같죠? 고정금리는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 일본 사람들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거든요. 이 변동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본의 정책 금리가 아니라 프라임 금리와 연동을 합니다. 이 프라임 금리가 뭐냐면 각 은행에서 정하는 금리이거든요. 고정금리는 10년물 국채화하고 연동하기 때문에 현재 일드 커브 컨트롤 이번부터 안 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국채 매입은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억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프라임 금리가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할 때도 프라임 금리는 변동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 이 프라임 금리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도 프라임 금리, 변동 금리는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볼까요? 일본은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원하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드디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럼 환율을 보면 환율의 기준은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의 상황, 미국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하는데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은 FOMC 회의 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미국 물가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높습니다. 미국 연준이 원하는 물가 수준보다 높아요. OECD의 평균 타겟은 얼마다? 2%대입니다. 2%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3% 나오고 있어.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다? 물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국가 정책을 판단하는 건 이거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금리가 혹시 12월에 내릴 수 있다고 주식장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의 그 판단 근거가 뭐였냐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가보다 0.1% 낮게 나왔어. 그래서 다 설레발 쳤잖아요. 시장 예측값은 그 당시에 3.3%였거든요. 물가 상승이 3.8%였어. 근데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이 3.2% 나왔어. 딸랑 0.1% 낮다고 그래서 주식장에서 환호성을 쳤었죠. 주식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 조그만 그런 그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돌부처처럼 버티고 있어야 돼. 별것도 아닌 거에 흥분하면 이게 토끼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어때요? 시장의 예상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것 같지가 않아. 다른 말로 강달러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강달러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는 괜찮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트럼프 씨가 대선 결과가 어찌 될지도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현재 미국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러는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엔화는요? 엔화는 금리를 올리지만 특히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금리 차이가 5% 이상 나. 일본이 한 번 금리를 올렸다고 그래서 엔이 엔고 현상으로 이동될 상황처럼 보여지지가 않아. 당장 어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래도 일본의 환율 시장에서는 엔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면 중에 하나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양적 완화, 시장의 돈은 계속 풀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달러당 환율은 150엔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엔이 엔고로 간다고 그래도 130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예전처럼 100엔이 1달러 하던 그 시절 그렇게까지는 현재 못 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환율은 100엔당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아직 싸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아직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 때문이라도 한국 정부는 환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환율 시장에 반영되는 건 저는 총선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 한번 보자고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